어제는 국내 증시의 낭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발 소식이었는데요. 이 MSC 연례평가에서 한국이 선진국 예비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보도대로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면 무려 11년 만에 이 한국 증시의 최대 난제가 풀리는 셈인데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문의가 많았던 것이 G7 회담에서 트럼프가 조기에 귀국할까. 조기 귀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도 하차. 공식적으로 참여했을 때 한 사람이 빠지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공식적 용어는 중도 하차인데 조기 귀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트럼프 입장을 좀 이렇게 감안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은 트럼프는 흔한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난번 5월 달에 G7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간 6월 달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참여할까.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피봇돼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 러시아에 피봇되지 않은 G7의 전통적인 동맹국가 정상회담에 참여할까 하는 이런 시각에서 아마 좀 회의론적인 시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1기에도 2018년 6월로 기억되는데요. 지금은 캐나다 엘버트입니다는 그때는 캐나다 퀘벡인가였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와 관련돼서 북한과 미국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핑계로 해서 조기 귀국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시적 측면에서는 사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 전화들이 많았었는데요. 흔한 일이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 그렇게 트럼프가 조기에 귀국했다 해서 증시에 악재를 작용했었는데요. 그렇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복잡하게 들어가죠. 진단해 드리도 복잡합니다. 관건은 트럼프 입장이 중요하다. 제가 미국의 입장보다는 트럼프 입장으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개인적 입장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G7에서는 중재안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폐 위기가 있는 이란의 현 체제에 대해서 이란도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운에 승운이 지금 앞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네타냐후와 트럼프 간의 연계 문제, 이 문제 진단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바이든과 오바마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때는 이란에 대해서 핵 협정 완전히 포기한다. 포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본토까지 이렇게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한 상황에서 보면 이것을 붕괴시켜야 되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예상된 시나리오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증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관심이 됐던 것이 민간 소비의 프락시 변수인 소매 판매죠. 미국의 GDP 기여도에서 약 70%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FOMC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양대 지표와 함께 관심이 됐는데요. 예상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5월 달에 마이너스 0.9에서 4월 달에 마이너스 0.1이었는데 2개월 연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번에 셉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는 보통 월별 지수는 베이스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3개월 이동평균을 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5월 달과 4월 달이 전부 마이너스면 6월 달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분기 지표를 보면 2분기 성장률의 분기 지표를 보면 GDP의 70%를 기여하는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FOMC 6월 달에는 동결되겠습니다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이후에는 사실 금리 인하 7월이 안 된다면 9월에 B컷 0.5%의 B컷 이런 것을 사실 발표문에서는 내용이 이게 시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는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시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속의 한국 증시를 보면 어제 장 막판에 코스피가 상승세로 돌아서서 아니 한국 증시 그래도 외국인도 그렇고 열기가 뜨겁구나 이런 점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피 어제 사실 한국경제TV가 주관해서 힘내는 한국 증시 코스피 5천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장 초반에는
거세게 올랐죠. 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코스피 그래프 일정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장 초반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이게 지수는 못 봤습니다. 근데 2,998, 3,000에 2포인트만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앞두고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심리적 저항선이 또 있고 그렇게 한다 하니까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그 트럼프의 조기교구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게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결국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기피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코스피의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어제 사실 그 3천을 눈앞에 두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사실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이란과의 문제를 대해서 이란 언론인, 미국인 언론인이 이란 인지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란이 또다시 미국인이라든가 자국인이라든가 자국의 언론인을 인질로 잡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 설정 문제, 또 미국의 참여 문제, 그다음에 미국인 인질 문제, 집권 1기 때 아킬스건을 갖고 있는 인질 문제에 대해서 긴박한 소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기에 기욱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국가안보회의가 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풀렸던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장마판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장마판에 MSCI 지수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재진입 가능성이 있다 하는 보도가 결국 내부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충족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데요. 그때 외국인의 항방을 보시면 사실은 그 블룸버그 보도 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한 1,000억 이상 팔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돌아왔죠. 주식을 사면서 예. 900억대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장마판에 상승세로 돌아서 3%포인트 이상 오르는 이런 모습. 비록 의미가 한 3%포인트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어제 흐름으로 보면 한국 증시가 내부적으로 국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흐름이 중요합니다. 증시 같은 네네.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제 기억에 이 어제 막판에 한국 증시 투자 심리 끌어올렸던 MSCI 선진국 예비 명단 진입 가능성, 이거는 지난주에 먼저 짚어주셨을 텐데요. 네, 지난 주말에 공교롭게도 위원께서, 예. 6월 12일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해서 이런 걸 미리 접어질 때 그때도 이제 댓글에서는 사실 현 정부를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니냐,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객관적 지표 가지고 좀 많이 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용을 자막과 함께 자막을 질문 3번의 자막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질문 자막 2번이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3번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 방송이었죠. 그때 사실 그 WGBI 채권 지수 얘기하면서 MSCI 지수의 내용을 그때 질문 8번의 자막을 그대로 가서 비춰드리는 겁니다. 예.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 시청자분한테 그때의 현 정부에 대해서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이런 그 댓글들이 있어서 한국경제TV 방송은 그렇게 현 정부가 누가 오든 간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도 그때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의 채권지수 사실 그 미국과 일본 국채보다 매력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가는 국민주권 정부가 친증시 정책, 이렇게 자본시장 정책 때문에 이게 매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직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가 있고 세계 채권 지수 내년 4월에 편입된다.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증시는 MSCI 지수가 올해 정례 평가가 6월이다. 이건 이제 이달이죠. 이달에 정례 평가 두 가지를 제목해 드렸습니다.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과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좀 이번 평가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가장 MSCI 지수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 재진입할 때 가장 장애물로 지적했던 것이 달러 결제 연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2시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체감적인 기간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MSCI 요구하는 정책 요인이
대부분 장애인이 충족됐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가장 안정적으로는 내년에 평가해서 한국의 선진국의 MSCI 예비 명단에 진입할 것이다. 한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룸버그가 어제 올해의 MSCI 정례평가에서 한국의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방송을 누가 봤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MSCI 지수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쭉 히스토리를 하면 대체로 보면 이것이 이때쯤은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국제금융 36년 종사하기 때문에 예. 대충 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어제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얘기해서 어려운 가운데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배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섞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경제 방송이니까요. 정치 문제 말고 어떤 상황이 올 가능성 먼저 짚어낸다. 이게 투자 측면에서는 네네.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진입을 한다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11년 만에 난제가 풀린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난제죠. 아마 국내 그 증권사들이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선진국 예비 명단이 있을 때 조만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 해서 매년 6월 달이면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떨어져서 선진국 예비 명단을 탈락하고 신흥국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왜 이게 난제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또 현 이재명 이렇게 대통령이 이끄는 이렇게 국민주권제선 G9 그룹 나인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쪽도 얘기돼서 다시 한번 한국이 선진국입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단골메뉴 논쟁이었는데 재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하드웨어로 보면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예. IMF의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따지는데 3만 달러 이상, 우리 3만 달러 넘었죠. 1인당 GDP 30, 50클럽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래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0, 요 국력 지표입니다. 30, 50클럽에 가입해서 요 국력 지표가 세계에서 6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외 원조사항에서 유엔에서 이게 분류기준하는데요. 유엔에서 우리는 대외 원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이상은 분명히 사실 선진국이다. 근데 문제는 왜 선진국이 아니라 그랬냐? 왜냐면 금융이 실물보다 우위인 상태에서 이게 벤치마크 지수에서 다른 건 다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MSCI라는 선진국 예비 명단도 안 오고 꼬레비에 해당되는 신흥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글로벌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지수는 어떨까? 다 선진국입니다. 다우는 1999년에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S&P 지수 2008년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FTS 지수도 2009년에 편입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MSCI가 2008년 선진국 예비 명단 되다가 최순실 사건,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정치색 드린 게 아닙니다. 정치색 최순실 데이터에서 우리 부정부패가 있을 때 2014년 연례 정례평가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 탈락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선진국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신흥국이거든요. 가장 영향력 지수인 FTS 지수가 신흥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 간에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한쪽은 선진국, 한쪽은 신흥국. 자, 한국이 선진국이냐? 선진국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MSCI 지수의 이 난제가 풀리면 한국은 하드웨어 선진국, 소프트웨어 선진국, 면실국이 선진국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국 증시가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짚어보자면 글로벌 양대 지수인 이 FTSE, FTSE와 MSCI 지수에서 한국의 위상이 좀 다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 국내 증권사가 잘못된 페이퍼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FTA 지수는 일찌감치 선진국인데 우리는 MSCI는 그것도 MSCI 분류 규정에 최하위된 신흥국일까?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SCI는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꼴등이 아니라. 그리고 각 단계마다 예비 단계는 워치 리스크를 보유하는 게 그래서 선진국 예비 명단, 신흥국 예비 명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TA 지수에서 분류 기준은 어떠냐? 선진국
그다음에 신흥국입니다. 양대 분류는. 근데 신흥국을 선진 신흥국, 신흥국입니다. 그러면 신흥국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FTSE 지수 분류냐 MSCI 분류에서 오해가 되는 거죠. FTSE 지수로 본다면 신흥국 꼴찌죠, 꼴찌죠. 이거 이제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영향력입니다. 달러계 자금이 유럽계 자금보다 지수에 추정하는 MSCI 추정하는 달러계 자금이 FTSE 지수에 다 추정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계 자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영향이 높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 벤치마크 지수는 국가 신용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S&P의 지수 편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양대 평가사 무디스와 S&P 지수의 평가 이런 거 보면 MSCI의 선진국가, 신흥국가, 프론티어 국가 분류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FTSE 지수보다 MSCI 지수가 높은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의 편입 어디를 편입에 따라서 역시 국가 신용도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자금의 영향력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TSE 지수는 하드웨어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실 느끼는 걸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FTSE 지수로 보면 1996년 한국이 사실 OECD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드웨어 중시하니까 FTSE 지수로 이렇게 하드웨어 중시한다면 선진국으로 편입되는 거죠. 그런데 MSCI 지수로 본다면 아무리 느끼더라도 몸이 크더라도 지능이 따라가느냐 문제입니다. 지능이 중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소프트웨어. 근데 이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흥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가 이게 페이퍼를 낼 때 이런 것을 좀 정확히 내셔서 사실 신흥국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그다음에 어디를 중시해서 분류 기준을 평가하는지 이런 걸 좀 정확히 해서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제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뜨끔하게 느끼는 증권사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역으로 보면은 우리 자본시장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류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 들어가기 앞서서 예비 명단 일단 포함이 되는 거고 이 시간이 그동안 오래 걸렸는데 왜 오래 걸렸는지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2013년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선진국 진입 기대했는데 이게 신흥국으로 탈락됐거든요. 예. 뭐든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96년, 97년 외환위기를 겪어서 사실 지금은 이것을 완전히 전화 입각해서 세계 국력지표로 6위에 해당될 만큼 이건 공식적인 국력지표로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6위에 해당할 만큼 이렇게 세계에서 도약했습니다는 아직도 외환위기국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사실 매크로헤레이 출판사가 나온 유시 버클리의 가장 최근의 경제 원록 책을 읽어보더라도 거기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국가로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스티그마 이펙트입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됐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탈락됐는데요. 정상적으로 가는 것보다 탈락해서 다시 선진국 2배 이상 걸립니다. 2배 이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12년 만에 아직 예비 명단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는 사실 예비 명단의 재진 여부에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12년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4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된 요인을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개선됐으면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상시적인 환전 NDF가 제한돼 있다. 이게 이제 원화의 태안성이 부족한 거죠. 그다음 외국인의 등록제 돼 있습니다. 공매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 외국인에 대해 차별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영문 자료가 미비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이거 한국 증시에서 무슨 뭐 알아야 되는데 영문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인 IR 문제, 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달러스 이벤추얼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냐? 미필적 고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신앵커 요즘 뭐 방송을 진행을 잘한다고 이렇게 사실 이 방송은 회장님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굉장히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제가 좀 깎아내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앵커께서 이제 나한테 신앵커가 심히 이제 그냥 각광을 받으니까 좀 이렇게 오야분 꼬붕에서 꼬붕에 해당되는 한상춘한테 자, 본인은 저기 우리 PD님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뒷전에 있다가 예. 이
꼬붕에 해당하는 한상춘한테 저 PD 김치현 PD한테 좀 가서 좀 이런 얘기를 해달라. 예.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를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본인은 뒷전에 있지만 본인의 의도는 마음속에는 우리 김치현 PD의 안 좋은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미필적 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 나왔습니다만. 네, 한국에서 보면 제도는 개선돼 있다. 예. 근데 외국인이 각성 한국에 들어가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제도는 개선을 없고 외국인 차별하더라. 이게 이제 달라스 이벤츄얼 문제죠. 이게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사실 선진국 예비 명단 할 때 그 달라스 이벤츄얼 문제를 굉장히 내부적 의견 문제,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12년이 걸리는 거죠. 아직 극복한 건 아닙니다는. 이런 문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얼만큼 순행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신뢰는 오랫동안 정착되는 문제다. 신뢰가 한번 붕괴되면 그 붕괴된 것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각고의 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MSCI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블룸버그의 재진입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한번 되돌아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으로 그만큼 오래 걸린 신뢰 문제 잘 쌓는다면 우리 증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반응 잠시 살펴봤더니 아까 잠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 기자 내가 지킨다 하는 반응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요. 다시 질문 이어가 보자면요. 한국 증시가 이런 추세라면 올해든 내년이든 저희도 캠페인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정말로 코스피 기준 5천을 찍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 선진국 예비 명단 들어가면 반드시 1년 후에 선진국 지수 편입한다. 또 체감적으로 보면 2027년이 되겠죠? 이 편입되고 해서 체감적인지 1년이 돼야 된다. 111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국내 증권사의 모 연구원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지켜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7번의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질문 신앵커의 질문대로 하면 질문 7번이 나와야 되는데요. 질문 8번의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막이. 그래서 질문 7번의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MSCI의 예비 명단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2016년에도 선진국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111 원칙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의 편입에 따라서 국내 언론들이 받아 적는 이런 시각이 있어서 편입하면 1년 후 체감해서 2027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MSCI 지수는 패시브 펀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뭐냐? 최소 41조 들어온다. 최대 70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41조 최소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1조 원당 들어오면 지금 상태에선 좀 이렇게 시간이 하더라도 50포인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조 원에 50포인트. 1조 원. 예. 그러면 이제 40조 최소로 들어간다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00포인트가 그러면 있네요. 200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뭐냐? 현재 3000포인트 됐죠? 그러면 5000포인트, 2000포인트 하면 5000포인트는 가능하다. 최소로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게 선진국의 MSCI 선진국에 편입하면 코스피 5천은 이렇게 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수 추정할 때 궁극적 목적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비 편입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지금 신앵커 말씀 우리의 노력이 중요되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편입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수 5천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야 된다.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필요할까요? 네, 자막이 빨리빨리 가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자막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개선이다.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당국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달러스 이벤트물 느끼도록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속에서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한국 증시 앞으로 더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